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종반으로 갑니다. 오늘과 내일 의사결정과 합의문 작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의사결정과 합의문 작성 중에서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수결이 있죠. 이 다수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효율성이겠죠. 그래서 대규모 그룹에서 결정을 내리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다수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단순 다수결부터 3분의 2, 심지어는 3분의 9,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명확성이죠. 결과가 명확하고 정량화가 가능하잖아요. 결과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소수 의견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소수자 요구나 선호가 간과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그리고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패를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수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오히려 내부 분열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는 합의 형성,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포괄성이죠. 모든 참가자의 견해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센서스, 투게더, 센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적극적인 반대자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합의 형성의 가장 큰 장점은 토론의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점도 있죠.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간이 들을 수가 있고요. 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적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시간이 대단히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합의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다수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대안 도출에 실패하는 경우에 문제의 완벽한 해결보다는 어정쩡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소위 공론조사라고 하는 deliberative polling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기 후에 폴링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수기 절차를 앞에다 좀 붙이고 수기 과정을 통한 다음에 폴링, 투표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인식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는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기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겠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동원돼야 되고 또 그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수기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처리되면서 사실은 폴링을 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는 정도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의사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수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논의를 통해서 그 빈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0명이 논의한다고 했을 경우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10사람이 2가지씩 자신의 선호를 표현한다면 20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10사람이 어쨌든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보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다수결처럼 그냥 yes, no, A 아니면 B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열될 가능성이 있고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을 때 공통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왜곡되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의사결정하면 다수결과 합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철학적인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공리주의에 기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을 선택하는 것이. 그런가 하면 이 공리주의 자체도 그 자유주의에 기반한 것처럼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중시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별로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불가피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공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정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가 있죠. 컨센서스 빌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중시하고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을 중시하는 공동체적이고 공동선을 중시하는 또 상호관계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적인 타구가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론장에서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중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공론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죠. 공론장은 그래서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의견 표출을 중시하고 개인을 존중하잖아요.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화와 토론, 상호 이해와 공감을 중시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화주의적인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론장에서 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기반해 있지만 공화주의적인 추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론장에서는 포괄성과 정당성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다원주의와 소수의 목소리를 늘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견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의사결정 자체보다는 의사결정의 질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강조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신중한 결정과 창의적 솔루션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공론장에서는 사회적 결속, 사회적 유대를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동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역시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대를 나처럼 존중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나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역시 나처럼 문제를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론장에서 합의가 선호되는 이유이자 가능한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상대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논의를 통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기반할 때 의사결정의 지속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속성이 담보될 수가 있죠.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도가 다수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공론장에서 합의가 중요한 배경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영역은 결정보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적 영역과는 다르게 삶의 영역은 관계의 지속성이 중요하죠. 또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이 관계 유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은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국가라든가 행정에서처럼 어떤 결정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훼손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삶의 영역의 특징은 다양성과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의사결정 만으로 몰아갈 때 판단에 풍부한 요인들이 오히려 소실될 수가 있고요. 이 소실된 것들만큼 불만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사안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안 역시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구성과 조합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실은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론장에서 합의가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죠. 그렇지만 삶의 영역은 관계성, 그리고 도덕과 윤리, 사회적 관습 같은 것도 역시 중요하잖아요. 주민공론장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한다고 할 때는 법적인 경제적인 관점에 한정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화, 경험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역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계와 다른 시간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계는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 같은 것을 주로 이제 체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죠. 그건 되게 1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삶의 시간표는 물론 우리도 달력을 사용하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마을이나 동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행정에서처럼 그렇게 연 단위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따라서 상호 이해에 기반한 소통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포괄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자가 수기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고려돼야 되고 폭넓은 수용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식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로 의사소통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의 과정에 대한 신뢰,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할 때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대한 확인, 인식의 확장, 상호 이해와 공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에 대한 논쟁이 보장되기 위해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되지 않으면 그냥 표결에 붙이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상호 존중과 개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론장에서의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이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상호 존중에 기반할 때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의 생각 역시 자신의 생각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공통분모를 형성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유동하거든요. 변하거든요. 따라서 삶의 영역에서 논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논의 의제라든가 논의 방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계속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가야지 되는 것이고, 이런 주민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변화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는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지만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차이가 극단화돼서 파행적으로 가지 않게끔 의견의 차이나 사고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논의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공론장에서 갈등 해결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반인의 상식과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로부터 좀 거리가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자기 주장만을 이렇게 되풀이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일반인들의 상식과 지혜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 진행자는 합의를 위한 과정을 안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숙련된 조정자여야 되고, 공정한 진행을 해야 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합의지향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다수결보다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다수결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 이후에 다수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주민공론장에서 이렇게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